오늘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어쨌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대 증원 숫자가 주먹구구식 일방적 결정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필수 의료와 또 지역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을 하면서 2,000명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숫자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500명, 1,000명을 의료계가 이제 와서 주장한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 생명을 인질로 의사들이 불법 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대국민 담화가 아주 미리 예고됐던 건 아니고 어젯밤 늦게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통해서 내일 오늘 오전에 담아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공지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뭐 아직 전례가 없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워낙 이슈가 뜨거우니 조만간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이렇게 전날 그것도 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제 공지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어젯밤 10시 45분에 내용이 이제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의료개혁,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여전히 궁금하신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과 이제 별도 이제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50여 분간 진행된 꽤 긴 담화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2022년 10월 30일 그리고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가 불발되었던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좀 변화된 입장의 발표가 될까? 이게 사실 관심이 모아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제 아주 소상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의대 증원 관련한 이슈가 여권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이 이슈 이대로 진화를 못하면은 여권에도 지금 악재로 번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지면서 사실 당 내에서도 조금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섰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메시지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꼭 그 2,000명의 목을 맬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대통령이 반성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어제 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이 정부의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을 하면서 정부의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도 좀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민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혹시 좀 바뀌려나 싶은 기대가 당내 일각에 있었던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따 이 기대는 꺾이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뭐 화물연대라든가 원전, 늘보막교 이런 예시를 들면서 강한 의지를 재천명을 한 건데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화물연대 당시에도 상당히 좀 본래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조금 지지율에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굳이 의료계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원칙대로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 규모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가 됩니다. 이제 뭐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면면들이. 근데 사실 의정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도랑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는데 한 10곳에서 모두 거부가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네,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 이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가 됐고요. 아버지가 이제 구조를 해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한 20분 정도 후 보은군 안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물 투약 응급치료를 받고
심전도 검사에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는 심장이 스스로 다시 뛰면서 혈액이 도는 자발적 순환 회복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고 추가 치료와 긴급 수술을 하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원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도에서는 9곳이라고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11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체 11곳에 전원을 요청을 했지만 승낙한 곳은 단 한 군데, 저녁 7시 25분 대전 건양대 병원 한 곳뿐이었는데 사실 이때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상 부족을 이유로 다른 병원들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아이는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번 사고가 지금의 의료 대란과 관계가 있는 거냐, 의료 공백 사태 때문이냐, 이거에 대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일단 좀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충북 보은에서 40분 거리에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에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소아청소년과의 중환자실 경우에는 평소에도 자리가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사고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에 다시 한번 의료 격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뭐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뭐 보건복지부는 조사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경찰 측에서는 약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뭔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좀 있으면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추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실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고 이제 문제가 오늘부터 이 의료 현장 공백이 좀 더 커질 조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한 지 좀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외래 진료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동네 병원 의사들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 일정을 조정을 하고 좀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39개 대학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이제 52시간 이내로만 진료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주가 더 접어들게 되면서 남아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도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2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원래는 야간 당직 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 근무를 하면서 36시간이나 연속 근무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이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이 외에도 뭐 지금 상급 종합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서울대병원은 지금 전체 60개 병동 가운데 10개 병동을 폐쇄를 했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 대학병원들 중심의 이제 의료 단축계에 동네 개원이들도 축소로 뜻을 모으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얼마나 크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경남 김해일 총선 후보이자 당내 3선 중진이죠. 조혜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이 사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유세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여의도까지 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용도 상당히 파장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이 원래 당에서도 약간 쓴소리를 하는 편이기는 했고요. 근데 이번에 권역 내에서의 지역구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경남권 내에서의 험지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나가서 선거를 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여의도 소통관까지 와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시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의 참패다.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을 사과를 하고 또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도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또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여기에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과 국정과제 혼란을 초래한 것까지 모두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새 출발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즉각 총사퇴해서 국정쇄신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총선 패배 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반전의 문을 열어드리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선언하자. 이건 배수의 진을 치자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 유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을 위해 박박 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한껏 몸을 낮추는 분위기였고 당내 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몸을 굉장히 낮추는 이제 읍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수도권 격전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후보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를 굉장히 잘 닦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는 의원인데 이번에 당도 정부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라면서 이제 바뀌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따르는 당을 만들겠다라면서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동작을 나경원 후보도 지금 격차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30일 SNS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참 많이 부족했다. 또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용감하게 쓴소리를 하겠다라면서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 을에 나선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 내각 총사퇴까지도 고려한 최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분위기는 이제 좀 사과하고 이제 국민에게 이제 쇄신을 약속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담화지만 타이밍상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거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가 사실 주목이 된 건데 뭐 아무래도 현안이라든지 이종섭 대사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사과나 뭐 어떠한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그런 얘기는 담기지 않은 거잖아요. 여당 내 반응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막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 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선거를 치르고 안 치르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 유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첨언을 했고요. 지금 마포에서 뛰고 있는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은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기를 바란다. 즉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은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들여가지고 인재를 영입을 했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 적폐청산, 뭐 운동권 특권 세력과의 심판 이 프레임에 맞서갖고 지금 내세운 후보인데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과연 지금의 당 지도부 선대위 중심으로까지 나아갈지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당 총선 후보 중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사실상 탈당 요구가 나온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점점 센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 회의 자리에 의료계 증원 문제 재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다국민 담화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에서도 고민이 될 겁니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정권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랑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선에 직접 영향은 국민의힘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지금 원래 보통 여당의 일반적인 선거 전략은 대통령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의 힘을 실어주시면 대통령과 함께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이런 걸 해내겠습니다. 라는 게 보통 정석적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바른 말하고 쓴소리해야 되는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해야 중도층이라든가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너무 각을 세우다 보면은 전통적인 여권 보수층이 또 이제 좀 와해되는 그런 영향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인 발언의 톤을 보게 되면 그 라인을 좀 애매하게 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어렵겠고 그렇다고만 대통령실이 너무 각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 이 대국민 담화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총선 전략의 이 톤앤 매너를 어떻게 갖출지가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큰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댓글로는 그럴 것 같으면 담화를
왜 이 시점에서 하신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댓글로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자, 이제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주 금토에 사전투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가 진짜 코앞이에요. 주말에 정말 곳곳에서 이 유세 지원 그 연설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방송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수도권 격전지에 이제 여야 대표가 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말에 특히.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뭐 박박길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서 몸을 낮추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 쓰레기 발언을 그쵸. 여러 네. 차례 언급을 하면서 좀 거친 발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한쪽에 이제 2조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거냐 그들의 지배를 받을 거냐 이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좀 더 자세를 낮추고 대통령이 할 말 하면서 가겠다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박박길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그건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주말 이제 수도권 유세 하루 동안에만 토요일에 이제 14번이나 나왔다고 누가 또 카운팅을 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 지금 선거 막판으로 다가왔을 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한 악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후보죠. 그러니까 김종혁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뭐 위안부라든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들이 쓰레기 같은 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형수 욕설과 관련한 것들이 또 쓰레기 같은 말이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또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이라는 말 뒤에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 쉼표가 있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인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쉼표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을 쓰레기 같은으로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건 유세상 같은 단어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상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쓰레기 같은은 이 관영사가 수식하는 말은 뒤에 있는 말이다. 뒤를 네, 수식하는 네, 거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을 수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이 나섰더라고요. 네. 뭐 평가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서로의 말수위가 올라갈 정도로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 향해서 여당이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뭐랄까요. 총선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슷한 패턴이긴 합니다. 한쪽에서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엄살이라고도 하죠. 많이 좀 고개를 좀 낮춰야 또 이제 지지층도 결집하가는 게 있다 보니까요. 국민의힘에도 이런 게 있을 거고 자칫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선거 때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80석 소위 발언 때문에 막판에 좀 표를 잃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오만한 태도처럼 비춰지게 되면은 승기를 잡아 딱 또 놓치게 될까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패할 것 같다 이런 거 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엄살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런 말들 이전에도 여러 번 해왔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 정말 바꿨으면 이제 황상무 전 수석 관련 건이나 이종섭 전 대사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꼬집고 있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과반 151석이 목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도 지원 유세 합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금 당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천이 끝까지 힘들었지만 유세에 나서겠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다니면서 비판을 하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라며 이제 험지를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후보보다 눈에 띄는 신스틸러다 뭐 이런 말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지금 다들 바쁘게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조국 심판 이른바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조 심판을 단순히 그냥 한동훈 위원장의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번 선거 전면에 내걸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앞에 이제 손피켓들의 문구가 2조 심판 민생개혁, 2조 심판 정치개혁 이런 거였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또 입시 비리 같은 이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이 정치 세력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조 심판 특위가 한 일이 오늘 자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마 지금 시간에 고발장이 이미 제출이 됐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10시에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특위는 국민의힘은 이 양 후보가 새마을 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죠? 양문석 후보 측에서는요,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직원이 권유를 해서 대출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적인 성격은 띠겠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언론 보도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사기죄 성립이 되겠느냐, 이걸 누가 피해를 받느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서구 의뢰 민주당 후보죠. 양부남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아빠 찬스라 그러죠. 20대 두 아들에게 용산 한남동의 단독주택 증여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용산 한남 3구역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2019년에 이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이제 반반씩 이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3월에 사업 시행계,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8개월 후인 11월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모두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증여세를 양 후보가 대신 내어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증여세는 원래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 3,600 정도 가치가 있다고 신고를 했지만 이 재개발 사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훨씬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편법 대출도 없었고 꼼수 증여도 아니다. 증여세 다 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실제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샀었는데 본인이 이제 광주로 발령이 나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본인이 구매할 당시에는 재개발과 관련해 전혀 호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진영 서울 동작갑 후보가 이제 38억 2,400만 원 재산 신고했는데 이제 지난 2021년 가족법인 설립해서 경기도 양평에 땅을 사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어제 양평 땅 투기 의혹 관련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따르면 장 후보가 양평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8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의 신청이었는데요.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장 후보가 양평 토지 약 2,500평을 80억 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래값의 90% 이상은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라면서 부친의 찬스 대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로 투기가 아니라 개발을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사업자금 대출 비율도 66%, 부친 관련 금융기관 대출은 12%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이제 각 후보별 리스크가 지금 좀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했죠. 장해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단일화 경선 제안했더라고요. 네, 보수의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토박이 후보, 진짜 보수 후보인 저를 끝까지 지지하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근데 많은 주민께서 혹시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파전이 되면서 민주당의 어부지리를 보게 될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불리한 조건 다 수용하겠다.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조사 100%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경선을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정현욱 후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단일화 거부는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정현욱 후보는 이 단일화 경선은 지금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나왔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장해찬 후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뭔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보수 정통성은 자신한테 있다. 이거에 대한 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 오늘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고 이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 뭐 이런 예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 대표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 일부가 찬성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 위원장의 고발 사주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루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공약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후진국에서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 가족을 방어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한 위원장의 자기 자백이라고 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저냐 이재명 대표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2심 실형 판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의원직을 금방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가야 한다. 방법이 없다라면서도 더 문제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기소되지 않으니까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계급 특수집단이다라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을 묶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 증언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다. 정부에 조속한 결론을 요청한다고 지금 발언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오마이뉴스 곽유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